네, 중개사무소의 운영 네 번째 테마 교재 132페이지에 보시면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옵니다. 단원의 제목만 보셔도 뭘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중개행위에 사용해야 할 도장을 등록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하나하나 조문에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보았었던 조문 중에 보면 어떤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면 그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조문인데 종별이 무엇이든 관계가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조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범위를 확 좁혀서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이 있었죠. 그런데 인장등록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16조가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16조는 1항도 2항도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조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6조 132페이지입니다. 1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도 똑같은 표현이 시작되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을 등록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16조 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에서 고용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할 의무까지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인장 등록의 시기와 관련해 본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랍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신고 시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이제 등록한 인장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등록한 인장을 분실할 수도 있죠. 파손될 수도 있죠. 오래 사용해 마모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장을 바꾸게 될 수가 있는데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경 등록이 되었을 때 변경된 인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인장을 등록할 것이냐? 인장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는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는가에 따라 방법을 구분한 게 아니라 인장을 등록하는 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로 인장 등록의 방법을 양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근거가 상업등기 규칙인데요. 상업등기 규칙에 근거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거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법인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상업등기 규칙에 근거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인장 등록 의무 이행에 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가 있었죠. 만일 분사무소가 별도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다면 상업등기 규칙에 근거한 그 법인의 대표자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도 그렇고 방금 전 시간 말미 이전 신고도 그랬지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을 해야 할 대상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겠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주민등록표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된 성명이 나타나 있는 도장이면 어떤 도장이든 꼭 인감도장 아니어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단 그 인장에 인용된 이름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인장의 규격을 정했어요. 괄호나 세로의 규격이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규격으로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인장은 중개인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인장 등록과 관련된 의무 위반은요, 업무 개시전에 인장 등록을 안 했든 변경을 하였음에도 7일 안에 변경 등록을 안 했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든 다 인장 등록 관련 의무 위반은 정지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반자가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업무정지, 위반자가 소속공인중개사였었다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장 등록 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136페이지 다섯 번째 테마는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1조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휴, 폐업 등에 대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휴업, 폐업 등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휴업과 폐업 외에도 신고해야 될 사항이 더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법 21조 1항을 보십니다. 136페이지 하단부 조문 박스인데 공인중개사법 21조 1항은 두 문장을 통해서 네 가지 신고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보시죠. 21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첫 번째, 3호를 초과하는 휴업, 괄호는 이따 보시고, 두 번째, 폐업, 그리고 세 번째,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 휴업기간을 네 번째,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지금 21조 1항의 두 문장 속에 네 가지 신고할 사항이 나오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업 신고해야 되고 휴업한 중개업무의 재개 신고해야 하며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해야 된답니다. 근데 21조 1항을 구성하는 두 문장 속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지금 나와요. 지금 제가 낭독했었는데 하고자 하는 때는 하고자 하는 때도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죠.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전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 휴폐업 등의 신고 의무의 특징입니다. 방금 전에 인장 변경 등록은요, 변경을 한 때입니다. 바꾸고 나서 7일 안에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방금 전 시간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을 한 때,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그 전 시간에 배우셨던 고용인의 고용신고, 고용하고 나서 그 고용인이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면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사전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을 하기 전에 휴업신고부터, 폐업을 하기 전에 폐업신고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휴업신고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그렇다. 그 말은 한두 달 정도 예정의 휴업이라면 신고 없이 자유롭게 휴업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또 3개월을 초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달만 쉬겠다면 휴업 신고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휴업 기간이 3달을 넘어설 예정일 때 이제 휴업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모두 사전 신고이고요. 신고서 양식도 공통 양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신고서에 무엇을 신고할 것인지 해당 부분 체크해서 신고하는 것인데, 단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휴폐업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원래 등록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할 거면, 폐업 신고할 거면 그 게시된 등록증 떼어서 등록관청에 반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다 공통적으로 사전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법은 이 중에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방법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재개신고, 변경신고 할 수도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휴업과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방법을 제외한다는 거죠. 등록관청에 직접 와서 방문 신고해야 된다. 등록증을 반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여 휴업 신고했다면 신고한 휴업 기간 동안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재개신고받은 그 자리에서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즉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반환이라는 표현을요, 재교부라고 표현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인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할 때 제출했었던 등록증은 그자가 업무 재개하고자 재개신고할 때 아무런 기재상 변경 사유가 없죠. 맡아 보관하고 있던 그 등록증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이다.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수수료 납부 의무는 재개신고 시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했다면 미리 휴업 신고해야 했었죠. 그러나 휴업 신고했어도 신고한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이 휴업 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답니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근데 원칙이라는 말은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또는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면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일반적인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자에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이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등의 근거에서 사업자 등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휴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시군구청에 가서 중기업 휴업 신고하고 또 세무서 찾아가서 관할 세무관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 이게 번잡하고 번거롭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도입을 한 규정인데요. 교재 140페이지 보시면 개념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인쇄한 부분이 있죠. 먼저 1번 보시면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르는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신고서를 함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이 경우에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르는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시군구청 등록관청에 가서 중기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등록관청이 그것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등의 신고를 먼저 했다면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관청에 해당 서류를 송부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상 휴폐업 신고는 또 한 것으로 보는 규정,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도입한 규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휴폐업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미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세 번째 챕터에서 공부를 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시점을 적시한 적은 없었어요. 단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는 말은 들으셨고 오늘 방금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말은 보셨지만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공인중개사법 21조 1항을 한 번 더 보시면요. 136페이지입니다. 아까 보신 조문인데 21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그러면서
조문이 바로 괄호 열죠. 괄호 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초과했는데도 아직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그자는 휴업신고 위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본 괄호 안에 이하 같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자는 무단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았다면 3달 안에는 업무 개시해야 될 겁니다. 등록을 하고도 3달이 넘어가도록 3개월이 경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휴업신고 위반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폐업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143페이지에 보시면 6절입니다. 6절은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 속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계약은 2개의 계약입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인데요. 거래계약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용어의 정의를 했었죠. 그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그 토지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이러한 계약들을 통칭하여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거래 당사자이고요. 그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이 거래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요. 이것이 적법한 중개 계약이라면 그 중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 체결의 타방 당사자를 일컬어서 의뢰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중개계약이라는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떤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인데 그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자기가 목적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거래 계약 체결이 조건에 성취가 되어서 이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그 약정을 일컬어서 중개계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중개계약의 유형은 구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는데요. 의뢰인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을 때 얼마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독점적인 중개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그 독점성 부여 정도에 따라서 중개계약을 구별할 때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리고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3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개계약을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으로 3분해 보는 구별의 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해당 중개대상물로부터 독점적인 중개 권한을 부여받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구별 기준입니다. 이 중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직접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22조의 일반 중개계약과 이어지는 23조의 전속 중개계약만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일반 중개계약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오픈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일반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어느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그 물건을 중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중개 의뢰를 하고, 그 중에 가장 먼저 거래 성사를 이끌어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보수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 그 약정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중개 방식이 바로 이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은 아주 낙후된 방식이어서 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먼저 일반 중개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의뢰인은 신속한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라도 더 찾아가서 그 물건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겠죠. 게다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한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중복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니까 필요 없이 법률관계가 복잡해져요. 게다가 대부분 현장 실무상 일반 중개계약은요, 그냥 구두상의 합의로 말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무엇이었었는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후일 분쟁이 발생해도 그냥 상대의 귓전을 때리고 사라진 말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하다는 거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또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반 중개 의뢰받은 물건은요, 이 물건은 나만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중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중개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래가 지체가 되고 이것이 또 의뢰인에게 불리함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중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199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4차 개정이 될 당시 그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자, 중개계약 앞에 전속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무엇인가? 교재 148페이지 보십시오. 148페이지 가급적 조문이 있으면 조문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3조 1항입니다. 23조 1항.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문장 속에 괄호를 넣어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딱 정해서 당신만 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체결되는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랍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과 비교해 봤을 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은 권리 의무 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 말 그대로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명명되어 있는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어떤 서식의 사용 의무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 속에는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작성했으면 교부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발급했으면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도 작성했으면 교부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확인설명서도 작성했다면 교부, 발급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서식들마다 얼마나 보존해야 되는지가 각기 다르지만 이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아예 묶어둘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서식 보존은요, 3년 보존 아니면 5년 보존입니다. 1년이나 2년이나 4년이나 6년 보존하라는 게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 보존은 3년 보존 아니면 5년 보존인데,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래계약서만 5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존 의무 있다면 다 3년이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팔아달라는 땅이나 집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요,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뒤에서 이 단원 공부하실 건데,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정보교환 체계,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답니다.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정보 공개는 정보망에만 공개해도 되고 일간신문에만 광고해도 되겠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의무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 공개가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보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오히려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요,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면 그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시험 문제 지문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의뢰인이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공개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한다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공개해야 되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공개를 하는데, 그때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이요,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가 누구고, 주소가 어떻고, 연락처는 어떻고, 그런 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이요,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주어야 하는데 이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이행의 방법은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을 통해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해야 된다. 앞서 개념을 보셨는데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그 물건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후일 입증의 곤란함을 면케하기 위해서 방법, 수단은 문서의 방법을 통해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저런 그런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모든 중개활동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될 의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일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런 저런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의뢰인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겠죠? 여기도 세 가지니까 균평을 맞추기 위해서 의뢰인의 의무도 세 가지인데요.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라고 하는 조건으로 출발하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원칙은 3개월입니다. 단 유효기간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1개월로 약정했으면 1개월, 6개월로 약정했으면 6개월.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3개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또 의뢰하여 그 결과로 거래가 성사가 되게 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소개해 준 상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성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금액이 있었죠. 그 금액 그대로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이긴 한데요. 단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을 한 상대방이 있어 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성사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는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돈, 소요비용을 보존하되 소요비용은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소요비용이 중개보수 50%를 초과하고 있다면 중개보수 50% 금액을 안 되면 보통은 안 될 것인데 안 되는 그 비용만 보존해 주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93년 4차 개정을 통해서 우리 법에 도입이 되어서요. 8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전속중개계약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시행된 31회 시험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2021년 지금 현재도 현장 실무상 가장 보편적인 중개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에서만이라도 좀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3년 4차 개정할 때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한참 지나 2000년입니다. 2000년 이 법이 8차 개정될 때 공인중개사법 22조가 도입이 된 겁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 22조를 143페이지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찾으셨죠? 법 22조. 일반 중개계약인데요.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요.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그 각 호가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라네요. 두 번째 거래 예정 가격, 세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르는 보수,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 두 개의 중개계약서가 있어요. 앞서 보셨던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중개계약서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중개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두 개의 중개계약서가 있고요. 둘 다 각각 앞뒷면 양면으로 인쇄된 한 장짜리 서식들입니다.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전속중개계약서는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안 했으면 모를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전속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법률이 정했죠. 그러므로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지,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작성해서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에게 교부했다 하더라도 의무 이행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서처럼 일정 기간 보존해야 될 의무도 발생하지는 않는다. 법정 서식은 있으나 작성 단계부터 의무는 아니다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 가면 전속 중개계약서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을 비교하면서 기재사항의 공통점과 세부적인 차이점들도 분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개계약편까지 내용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